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시한을 내일로 정했는데요. 모레부터는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겁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차에 이어 재송부 시한마저 지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는 25일부턴 강 후보자를 여가부 장관직에 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인데 시한은 역시 24일로 갔습니다. 초대 내각을 서둘러 출범시켜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권 내 거센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후임도 보수 진영에서 뽑는다는 방침인데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진보 지지층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의 진땀을 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실수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발걸음이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을 재확인하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내린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우군들은 연일 강선우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합니다. 함께 광장에 섰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면 지금 즉시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어떤 성실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갑질 의혹도 기본적으로는 엄호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지도부는 보좌진과 일반 직장인은 다르다라는 말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들, 보좌진도 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며 보좌진 처우 개선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정작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냉랭한 여론을 알고는 있지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강행 의지를 확인한 만큼 반기를 들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제19 감싸기라는 지적 속에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인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까지 부각되고 있어 방어 전략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임명은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정부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내심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모처럼 역공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을 부각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적인 심부름을 불만 없이 해내는 보좌진이 있다는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까지 터지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만 5개 넘게 쏟아냈습니다.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다. 강 후보자도 보좌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 적 있느냐 등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문지석 민주당 의원은 딸 같아서 그랬다는 파렴치한 성추행범들이나 할 법한 2차 가해 발언을 늘어놨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강 후보자 1명 지키겠다고 보좌진 2,700여 명을 모욕해야겠느냐며 갑질을 미담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안규백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해 다음 표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안과 전한길 씨 입당 또 특검 수사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던 국민의힘은 강선우 변수가 장기화하면서 민심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거로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수해 소식입니다. 비는 멈췄지만 산사태까지 덮친 경기 가평군의 수해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인데요. 유서현 기자가 수해 피해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과 가구는 전부 토사에 묻혀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직격한 업체입니다. 폭우의 뒷산에서 나무와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과 전봇대까지 쓰러졌습니다. 암투병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 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허탈하죠. 모든 건 이제 꿈이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사람이 살았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위안이죠. 그거 하나. 인근 농장 피해도 극심합니다. 작물은 여기저기 꺾여 있고 크고 작은 돌덩이가 밭을 덮었습니다. 한때 우사와 집 안까지 비가 들이치면서 주인 부부는 빗물을 퍼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물이 꽉 찼었죠. 동네 회관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막 피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가 있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커다란 자동차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산사태가 인근 펜션과 캠핑장까지 덮친 겁니다. 여름 성수기지만 영업은 시도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가 막 심한 거지, 막 심해. 여기는 단수가 되고 뭐 그래갖고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전기 나갔지 물 안 나오지. 경기 북부 지역을 핥히고 간 폭우는 주민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진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에서는 추가 피해 우려 속에 복구 작업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20년 가까이 살던 집은 산사태에 쓸려온 토사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차올랐던 물은 빠져나갔지만 세간살이는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기 있던 창고 건물은 수십 미터 떨어진 곳까지 휩쓸려 내려갔고 세워져 있던 차량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폭우 당시 옆 건물에 있다가 출입구가 막히면서 한참이나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통나무들이 그냥 내려와서 문을 다 덮치는 바람에 그 112 신고를 해도 통화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기다려서 겨우 통화가 돼가지고 추가 피해도 우려되지만 복구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울컥하고 진짜 울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그래요. 솔직한지 막막해진 사람들은 최대한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국민의 마음이죠. 위쪽 포도밭도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가 포도알이 맨 땅을 뒹굴고 전봇대도 바닥에 누웠습니다. 인근 다른 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물 안에 쌓인 진흙을 손으로 한 삽 한 삽 퍼나르며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가족 2명이 실종된 캠핑장 근처에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비가 동원돼 잔해를 치우고
통행도 일부 통제됐습니다. 이렇게 실종자 수색이 한창인 가평군 외에도 포천시와 연천군 등 경기 북부 다른 지역에서도 폭우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주민들은 언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남 산청 집중호우의 실종자 4명 가운데 2명이 발견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에서 남성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4시 8분에 산청읍 박목리에서 여성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기존 실종 신고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의 시신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남 당양군과 경남 산청 합천군 등 6개 시군을 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들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의 포부를 듣고 책임감을 당부했는데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제가를 받은 초대 장관들이 노타의 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새로 인선된 장관들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함께 자리한 겁니다. 신임 장관들은 장관직을 맡은 소감과 함께 검찰개혁부터 의료개혁, 관세 협상까지 각 부처 수건사업과 당면한 과제,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해복구 대책을 언급하면서는 신상 필벌을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다잡기에도 나섰습니다. 폭우로 자기 지역 피해가 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한 구리시장을 사실상 콕 집어 비판한 겁니다.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 고통에 더 예민해지겠다며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예방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연재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도 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죽음이 너무 많다며 산업재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 안전이 당분간 이 대통령 행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포함이 됐고요. 송부 시한이 24일, 당장 이제 내일까지인데 어떻습니까? 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일까지 이 국회가 재송부하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 있죠. 네. 법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흘간의 말미를 줬다라는 것은 이제 신속하게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4개 부처 장관, 특히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와 함께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의 신속함을 위해서도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장관들과 거의 2달 가까이 불완전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새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사실 오전 브리핑 때만 해도 강유정 대변인이 하루나 이틀로 기한을 정하진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본래 열흘 시한인데 바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네. 이미 강선우 후보자는 여가부 각 부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보면은 강선우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실로부터 명확한 언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간다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인데 지금 논란이 지금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전임 여가부 장관의 갑질. 이 부분도 또 사람들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가부 장관께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강선우 후보자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뭘 말이 많냐고. 그러면서 여가부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징벌적 삭감 이렇게 명목을 붙였던데 징벌적이라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죄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가부를 운영한다. 이런 여가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는데 그 여가부에 가서 부처를 운영한다. 이게 바람직하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미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고 네. 또 대통령의 의지가 후보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에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계속 낙마자가 늘어나면서 인사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매듭을 짓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여권 내부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과연 윤석열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여권 내부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 특히 이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 공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갑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그런 단체, 여성 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네. 또 한겨레 등 진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임명이 된다고 해서 과연 매듭이 지어지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인 우군이죠. 정의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특히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은 네. 이제 범여권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또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도 과연 그대로 정리가 될지 네. 특히 이제 강선우 장관이 이제 됐을 경우에 이 여가부의 업무 특성상 과연 부처를 확실하게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네. 문제 제기도 되고 있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는 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두고두고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 감싸기 발언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죠. 문진석 의원이 일반 직장 내의 갑질과 국회의원 보좌관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의 정체성 모델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민주당이 약자, 힘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정체성을 강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임명을 한다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데 이제 민주당 부대표인가요? 네네. 부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갑질은 일반 기업의 갑질과 좀 동떨이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들은 갑질을 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구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은 말이죠. 자신들이 물론 의원들이 채용을 합니다. 채용은 하지만은 월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국민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월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을 왜 국회의원에게 붙였느냐. 그러니까 좋은 입법을 해서 국민들에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도와드리라 해서 국민 세금으로 그 보좌진들을 8명, 9명씩이나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사용한다. 그것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지금 문 대표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 착각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뿐만 아니라 각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갑질 형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참에 그런 관계,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에도 반론이 바로 나오기도 했고 당내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소영 의원이죠. 문진석 의원의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 7인의 멤버입니까? 특히 이제 핵심 친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인이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맡고 있는 것이 국회 운영수석 부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다음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좀 방탄을 치고 나선 것인데 당장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이 들어왔어요. 네. 일단 문진석 의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업무의 특성.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상호관계는 아니다. 동지적 관계, 식구 관계. 그래서 좀 공사를 구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른바 쉴드 방어박을 쳤지만은 아니다. 본질은 똑같다. 그 이유는 일단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인사권자와 또 피인사권자 그리고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 위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갑질 논란이다. 갑질이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좀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본인부터 이런 인식에 대해서 성찰하겠다. 그리고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정치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래서 임명 이후에 과연 이 부분의 인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네. 수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앞으로 남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내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민주당의 단독으로 채택이 가능한가를 짚어보자면은 지금 여성가족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안 열면은 채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회의 안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한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 30명이 아마 넘을 겁니다. 그렇게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민 정서와 달리 안고 가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갑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느냐? 지금 사실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오늘부터 소비 쿠폰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되면 여론이 어느 정도 무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석을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은 임명을 강행했을 때 쉽게 누그러질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또 이 갑질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강선우 카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전문성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전문성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학 박사니까. 근데 뭐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진보적인 단체 또 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방식이 잘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또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적격, 부적격은 각각 병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걸 가지고 인사권자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국회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이콧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집단으로 불참한다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하는데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세워가지고 뭐 아예 표결에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상임위 마음대로 운영하는 건 아마 민주당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근데 지금 부적격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가위원회 열어봐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가위원장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일부러 열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지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네, 부적격의 의견을 내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어제 오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른바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째 빠르게 직을 내려놓았고요. 이 대통령도 바로 사의를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논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정권을 잡았고 지금도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12.3 비상계엄 이런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그대로 둔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고 그래서 논란이 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정리한 것은 매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의 그 취지 그리고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금 보수 쪽 인사를 발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 여야 또는 뭐 보수 진보를 다 통합하겠다라는 이제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에 따라서 한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된 강준욱 전 국민통합 비서관 같은 경우 추천을 누가 했느냐
여권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야권의 정규재 전 주필이 추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증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권이 반성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후임은 또 보수계 인사 중에서 찾는다는 방침인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의미는 좋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네. 발탁하겠다 하는 의미는 좋은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택이 발탁이 됐을까 하는 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 비서관이 내놓은 책 한 권만 봤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검증 과정에서 최근에 나온 책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사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신이 내린 사람이라 좋습니다. 이쁘죠. 그래서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발언, 코드는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을 인사혁신처장, 그것도 공무원의 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런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을 했다.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인사 기준을 코드에 맞추라는 겁니까? 코드에 맞게끔 그러면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교육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비서실장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눈이 너무 높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그 높은 눈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시스템보다도 주변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전혀 반대를 조금이라도 조금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코드만 가지고 하면은 인사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크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충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 그러니까 뭐 코드만 가지고 하는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드 인사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코드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다. 코드라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어느 역대 대통령도 이 부분은 배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다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또는 뭐 이진숙 교육부 전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극히 기본적인 검증의 문제거든요. 뭐 재산 형성이라든지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또는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는 뭐 저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인사 시스템이 장차관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비서실장 그리고 뭐 인사수석, 정무수석이 참가를 해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인사수석 자체가 좀 없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살펴볼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뉴스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15% 상호 관세로 완료가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지금 각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본과의 무역 협상은 15% 상호 관세로 완료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와의 관세 부과 시일도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협상 상황 등을 포함해서 관련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전한길 씨가 자신의 출당 조치가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 격한 발언을 쏟아냈더라고요.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써라, 책임당원이 되라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 보수 정당이 이 한 사람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참 참담한데 지금 전당대회에 아마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책임당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본인이 직접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 말하자면은 얘기했죠. 윤호개인을 지원하는 사람,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 당원들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막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당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혼돈 상태나 지금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인적 청산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오히려 개혁해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가 양쪽이 다 개혁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방향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정체성을 잃고 지향점을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지금 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할 때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한길 씨의 언행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그거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친윤, 영남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전한길 씨가 사실상 접수 선언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객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체 책임당원이 지금 80만 명이니까 우리가 40만 명만 확보를 하면은 당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저는 지금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 친윤 또는 뭐 영남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한길 씨가 설칠수록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보수는 이미 상당 부분 이탈했지만 더 이탈할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더 기득권 세력들만 남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자민련 내지는 뭐 극우 보수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홍준표 전 시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지금의 모습, 전한길 씨가 설치는 지금의 모습이 국민의힘 현 주소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당내 극우화 우려 커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는 불출마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출마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오래전부터 지방 조직도 가동을 하고 있고 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결심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누구든지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전당대회를 얘기하냐고 하면은 지금 양쪽에 지금 일종의 혁신파, 일종의 수구파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도 각각의 대표자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거의 나중에 가서는 양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혁신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됐던 대로 그대로 친윤 세력들이 주도를 하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양쪽에 양자 구도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은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쪽은 당연히 쇠퇴되는 것이고 후퇴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결국은 뭐 떨어져 나가든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후보자가 당대표 후보자가 어떤 계획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나오느냐 그 공약을 보면서 우리 당원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당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만든 당원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당을 완전히 갈아엎는 형태의 후보자를 대표를 선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가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가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거라면서 범행 동기도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성공한 전처에게 열등감을 느껴 범행했을 거란 추측 등이 난무하자 유족 측이 처음으로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가 배경이란 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62살 조모 씨와 전 부인은 25년 전 이혼했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고 숨진 아들 역시 8년 전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는 등 다른 갈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히 동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뭐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을 피신시킨 며느리가 남편을 구하려고 방 밖으로 나오자 조 씨가 총기를 재정비해 소리치며 추격했고 아이들이 숨은 방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수차례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단 겁니다. 또 아들에게 총을 쏜 뒤 옆에 있던 피해자 지인에게도 2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면서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을 뿐 제대로 작동했다면 전부 죽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 씨에게 참작할 만한 동기는 전혀 없다면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 씨 얼굴이 알려지면 끔찍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두려움보다 아빠의 사랑과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배려와 침묵을 부탁한다며 사건 보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는 조 씨를 추궁해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갑자기 도주했습니다. 추격 끝에 붙잡힌 20대 운전자, 알고 보니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도로에 정차한 차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여유롭게 담배를 물고 경찰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가 싶더니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넘어 차들을 헤치고 도주하고 깜짝 놀란 경찰이 다급하게 추격합니다. 이 남성, 결국 얼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 100m도 못 가서 잡혔더라고요.
거기서 또 위험천만하게 본인도 다칠 수도 있지만 또 경찰관도 쫓아가면 경찰관님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검거된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남성을 일단 귀가 조치한 경찰은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2명이 수갑을 찬 남성의 양옆에 서서 팔 한쪽씩 팔짱을 낀 채 체포합니다.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신종 부동산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자는 연락이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줘 집을 직접 확인시켜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가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전자계약 플랫폼으로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많이 싼 부동산 매물이나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금 입금 계좌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어머니와 아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억 6천만 원 규모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주범인 아들 김모 씨를 구속하고 모친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 2만 3천 개를 SNS를 통해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전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환전소 카운터 직원인 20대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금고에 보관된 현금 4억 7천여만 원을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다른 직원을 속이고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자동차,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제시한 관세 유예 시한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죠. 우리 정부가 지금 워싱턴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율을 낮추면서 자동차, 철강 등에서의 품목별 관세, 또 반도체, 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여기에 쌀과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과일 등 민간 품목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자동차, 트럭, 쌀과 같은 특정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무역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과 네 번째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는 오는 29일부터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필리핀의 상호관세 19%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관세 서한으로 통보했던 20%에서 1%포인트 내린 관세율로 필리핀은 미국 제품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협력도 합의했습니다. But he is strong negotiator. He loves your country. But I was surprised to see the kind of numbers. They're very big, and they're going to get bigger under what we're doing and what we're proposing.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은 네 번째 무역 합의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합의한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이 다음 달 12일 만료된다며 관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President Xi has invited me to China, and we'll probably be doing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a little bit out, but
not too distant.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에 도착해 총력전에 합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오는 25일 한미 2+2 협의에 나서고 외교산업부 장관도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談판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위주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관세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전현직 외교 참모들이 트럼프 시대에 양국이 AI와 조선 등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FTA 체결로 관세가 없는 한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전현직 외교부 장관과 백악관, 미 무역 대표부 고위 관료들이 총출동해 한미동맹을 진단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조선 등 한국이 필요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친중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The new government is therefo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cooperation in cutting-edge domains such as AI. 한미동맹은 아랑곳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his cannot be a moment where protectionism becomes at the expense of some of our strongest partnerships. 특히 한국은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미국의 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판도 표면화했습니다. Our FTA partners are really disadvantaged in this negotiating process. Meanwhile, countries like India and Vietnam with very high tariffs can offer them to go lower and they'll get credit for it.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해 주한미군 감축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Drawing down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rt of set of a question that's spelled forth are what this will mean for defense and deterrence, and will it invite miscalculation? 한미 정상이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인적인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미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거대한 도전을 맞이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라는 공통 목표는 여전한 만큼 전략적 협력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안당국은 법 위반은 없었다며 진호에 나섰지만 운전자 측은 체포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으로 교통경찰관들이 다가가자 흑인 운전자가 문을 열고 차량을 멈춰 세운 이유를 물어봅니다. For one thing, inclement weather, you don't have your lights on. Two things, you're not wearing your seatbelt. It's daylight. I don't need the lights, and it's not weather. It's not rain. 납득하지 못한 운전자가 상관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자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운전자가 차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에 불응하자 경찰의 체포가 시작됩니다. 주먹으로 차량 유리를 깬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일어난 사건이 뒤늦게 인터넷에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보안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se administrative reviews are ongoing, but the state attorney's office has determined that none of the involved officers violated criminal law. 경찰은 보고서에서 맥닐이 칼이 있는 쪽으로 손을 뻗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날조라며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했고 단속 이유를 묻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흑인 미국인에게는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일깨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관은 해당 경찰관들이 내부 규정을 지켰는지 행정 검토에 착수했고 그 기간 이들의 법 집행 권한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다시 불거진 흑인 과잉 진압에 경찰 개혁 목소리 등 논란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로설의 실체를 돌연 인정하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한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향후 수사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상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신병 확보였는데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VIP 경로서를 전달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며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하여 모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서 경로설의 존재를 인정하며 2년 만에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닌 소문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대령에게 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흐렸습니다. 확신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걸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을 피하려 한 거로 풀이되는데 이 전략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잇따른 소환과 강제 수사를 통해 외압의 실체에 다가갔던 특검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특검은 향후 주요 인물 수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이를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중대 성명으로 남한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남한 무인기 침투의 결정적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과 기체를 땅에 내려 여러 방향에서 찍은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국방성 대변인이 하지만 초기부터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계엄 이후 여러 증언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인기를 보낸 정황은 사실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외환과 북풍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지만 이때는 계엄 전으로 외환과 북풍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북한의 공개 이후엔 평양이 아닌 남포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드론 사령부와 합참,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고 체계가 진행됐는데 비밀 유지 때문에 실무자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군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번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예성 씨 아내가 오늘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예성 씨의 아내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가 자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를 밟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 씨 아내에게 특검에 출석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경영진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은 이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매도해 부당 이득 36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인물들이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이종옥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날로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 휴가를 이유로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맞서다 결국 특검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이 17일 출석을 통보했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 부회장 측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조 부회장 측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의혹 핵심 인물들도 조사를 미루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명 씨는 날짜를 미뤄달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환 불응을 넘어 특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한 피의자 역시 골칫거리입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기간,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도주와 소환 불응으로 버티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는데요. 관련한 수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목걸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인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지금 실물은 못 찾고 있는데 영수증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물증이 될까요? 일단 이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물건을 전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수증 자체만 가지고 물건을 구입한 건 맞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목걸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신발로 바꾸고 그리고 또 가방으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가방이 됐던 목걸이가 됐던 그걸 구입했다는 것은 명백해진 거죠. 구입했다고 한다면 구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김 여사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당시 이제 통일교의 어떤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공적 자원 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로하고 증거를 지금 특검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면 사실 구입 자금 출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통일교는 윤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윤 씨는 반대로 교단 차원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규명하는 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예. 영수증 자체에 대해서도 통일교는 통일교에서 자체적으로 특검에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윤 씨는 또 윤 씨가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 출처에 대해서도 서로 지금 떠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 씨가 개인적으로 통일교와 상관없이 이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랄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이런 것들을 개인 자금으로 구입을 해서 대통령이 영부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어떤 뇌물성 아니면 이제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물건을 주고 윤 씨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통일교와 관련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교가 자신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윤 씨를 통해서 이런 금품이랄지 이제 선물을 전달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생각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보조한 인물이죠. 이른바 한남동 관저팀의 팀장으로 알려진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친척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마 통일교 관련돼서도 목격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최승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육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선 때는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이제 용산에서 제1 사회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남동 관저팀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여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었고 또 팀장으로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다. 더군다나 뭐 대통령 캠프 때부터 계속 핵심적으로 관여했잖아요. 더군다나 비밀을 요하는 자리, 또 아주 예민한 정보가 있는 자리를 관여했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팀을 전반적으로 총괄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선물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했든지 적어도 아니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같은 친척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사실대로 얘기할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술을 거부할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 해명을 할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를 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29일에 나와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에 나와라라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허위로 해명했다라는 혐의도 담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뭐 그 전에부터 계속 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얘기했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굉장히 부인했잖아요. 예. 관여한 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조작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제 손해 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근데 아마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내용이 적혀 있더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김건희 특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거예요. 네. 그래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공천 개입,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오늘 조사에 나오기는 하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인물은 삼부토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구명 로비까지 모두 얽혀 있는 인물인데, 자, 변호인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내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인이 이제 의뢰인이 그날 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으면 사실 이제 휴가를 취소해야죠. 그리고 조사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입회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 경우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에 뭐 해외 출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 사실 변호인이 참여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 뭐 저거 자체는 뭐 피의자의 방어권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은 없이 진술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불리익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유도 신문이랄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조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사의 일정을 연기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뭐 자신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어서 다음에 변호인이 오면 그때 참여할 수 있을 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씨의 회사에 왜 투자를 해줬느냐 이 부분을 캐묻고 있는데
HS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이 지금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모르겠어요. 적어도 본인이 지금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예. 가장 중심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의 언론이랄지 여론조사 동향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특검에서 본인에게 연락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뭐 밑에 직원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특검의 조사 일정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하는데 왜 적어도 대기업의 부회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뭐 기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언제까지 해외에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특검의 어떤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150일, 네. 연장해서 170일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특검이 쫓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관련된 중요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가 안 나왔을 때 사실은 그와 연관된 다른 사건에도 사실은 조사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계속적으로 아마 소환을 요구할 거고 또 뭐 조 부회장 측에서는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예.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시기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자 아내인 정 씨를 특검이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혜성 씨에게 물어볼 만한 내용을 이 아내인 정 씨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같이 부부니까 잘 알겠죠. 더군다나 또 투자 받을 때 또 투자 받고 나서 또 다른 기업에 이제 지금 184억을 투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투자 받은 것 중에서 한 46억의 지분을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이제 지분을 넘겼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현금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 받은 돈을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했다 이렇게 지분 세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대기업들이 왜 자본 잠식까지 돼 있는 렌터카 회사에 이걸 투자를 했느냐. 그러면서 당시에 자본 잠식이었는데 이 회사 자체를 평가를 한 2천억 정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대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 잠식 회사하고 투자를 해봤자 이제 그 투자금은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 손해 볼 가능성이 큰데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대기업은 또 투자하는데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이걸 주도를 했고 또 아내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혜성이 지금 해외로 도피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해외에서 옮겨가면서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부터 일단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5일에 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요. 단전 단수 같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조사가 예상됩니까? 일단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은 이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본인은 뭐 쪽지를 대통령 집무실에 들렸다고 우연히 봤다고 얘기하고 네. 단전 단수를 이제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진술에 의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 전화를 하고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전화를 하고 예. 차장이 또 밑에 지시해가지고 이제 단전 단수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단전 단수를 해라 하면서 언론사 6개를 지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JTBC, MBC랄지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신문 뭐 이런 거 5개에서 6개를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소방청 지휘부에. 근데 본인은 지휘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 내용의 문건도 대통령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우연히 집무실에 가서 그냥 얼핏 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용산에 집무실 CCTV 보면 문건을 가지고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뭐 서로 상의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관련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이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계엄 문건을 열람했느냐 이 부분에서도 CCTV로 진술과 좀 다른 부분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자, 이 밖에 최상목 전 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된 쪽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박성재 전 장관은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근데 한덕수 권한 대응은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 이제 특검에서 확보한 CCTV와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 한덕수 전 총리는 뭐 문건이 받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뭐 양복 뒷주머니에 있더라 했는데 네. CCTV를 보니까 뭐 문건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있는 문건도 수거하고 그 문건을 보면서 뭐 다른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직전과 직후에 계엄 문건 작성 문제랄지 국무위원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허위 문서에 관여한 게 아니냐 공문서에 이런 혐의를 여러 가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최성목 권한대행은 뭐 아직은 그렇게 혐의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런 게 있고요. 박성재 전 장관은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예. 박성재 전 장관은 이제 안과 회동했잖아요. 그럼 안과 회동에서 제2의 계엄을 거기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여인영 전 간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하는 것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조사는 할 거예요. 수사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원래 이제 계엄 해제하려면 이제 국회로 의원들을 다 오라고 해야 하는데 네.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뭐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랬다. 결과적으로 이제 당사에서 모였거든요. 예. 그러면 계엄 해제 요건 자체에 정적수를 갖다가 부족하기 위해서 해제를 방해한 건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 좀 있고요. 또 친윤 중에서 윤 전 대통령 친한 의원 중에서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해제를 요구를 국회에서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미리 공모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조사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평양 무인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나왔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특검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진술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이제 합참 작전본부장 지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론이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군 관계자 진술은 이런 거죠. 단순히 합참의 결정만으로 전략만으로 작전만으로 드론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위에 지시가 있었는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것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면 독자적으로 드론을 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사실은 북한에 드론을 보낼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어떤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관여성.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과연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은 또 아마 중간 단계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걸 조사해서 대통령의 관여성을 입증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검의 숙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우리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62% 오른 3,189.6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6% 오른 815.88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6.7원 내린 1,381.1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상당 부분 내린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는 오픈 AI발 악재 때문에 반도체주가 급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폰 사용이 시작되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도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소비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배달앱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편에 나서면서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한 온라인 업체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네이버 간편결제 안내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토스 등 온라인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소비 쿠폰 사용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0.3%의 적립을 내세웠고 카카오페이는 추첨으로 100명에게 최대 20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을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붙잡아둘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기능을 넘어 보험과 투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른바 금융 슈퍼앱을 꿈꾸는 기업에게 마케팅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또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배달앱도 소비 쿠폰 사용에서 소외될까 서둘러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앱의 선결제 방식은 쿠폰 사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 결제 등의 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만나서 결제 카테고리를 배치했고 요기요도 현장 결제를 선택 옵션에 추가했습니다. 앱에서 주문하신 후 결제 방법을 현장 결제로 선택하시고 라이더분이 방문 시 가지고 오시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배달앱에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더라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는 매장 매출 규모나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간편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소비 쿠폰 사용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정식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피싱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성남시 국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콘크리트 펌프차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3개 차로가 통제되는 등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펌프카 운전석 뒤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6시쯤, 그러니까 3시간 전쯤입니다. 경기 성남시 국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콘크리트 펌프차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선이 통제됐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근길에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소식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은 펌프차의 운전석 뒤쪽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더니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에 낮 동안에는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경보 지역인 광주는 35도, 경산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청주 34도, 대전과 전주 35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기 불안정이 다소 완화되면서 소나기는 강원과 충북, 경북 북동부에만 오후 한때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밤더위가 심해지고 서울 낮 기온도 36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휴가철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